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은 똑똑하고 화려한 사람들과 어울리려 애썼다고 하죠. 하지만 나이 들어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진짜 곁에 남은 사람은 말이 적고 눈빛이 따뜻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고통을 조용히 이해해 주던 사람들 말이죠. 그는 그제야 평생 사람을 보는 기준 자체를 잘못 세워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친절하고 배려심 깊어 보였던 사람이 어느 순간 차갑게 돌아서는 경험 말입니다. 말은 좋은데 막상 어려울 때 연락이 끊기는 경험도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사람 관계에서 지치게 됩니다. 헷갈리고 때로는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람을 보는 기준 자체가 틀렸던 건 아닐까요? 말을 잘하고 친절하고 분위기를 잘 맞춰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오래 곁에 두면 편해지는 사람은 그런 사람과는 조금 다릅니다. 말보다 먼저 드러나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 신호는 상대가 의도하지 않은 순간에 더 정확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꾸미지 않았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읽을 줄 알게 되면 사람 관계에서 덜 지치고 덜 속고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괜찮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나이가 들수록 더 정확해질 수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사유이 형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야기들로 찾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의 눈빛을 보세요. 작년 가을, 이명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처음으로 친구들 모임에 나갔습니다. 6개월 만이었죠. 모임에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이명자 씨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아주며 언니, 많이 힘들었지. 나도 정말 마음 아팠어 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크고 눈물까지 글썽였죠. 다른 한 명은 멀찍이 앉아서 조용히 눈만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깊은 슬픔 같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였습니다. 큰 목소리로 위로했던 사람은 어느새 옆 사람과 여행 이야기로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반면 조용히 눈만 마주쳤던 사람은 이명자 씨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죠. 말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물을 따라주고 반찬을 건네주고 가끔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어. 괜찮아. 집에 돌아온 이명자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누가 진짜 자기를 걱정했을까? 큰 목소리로 울어준 사람일까? 아니면 말없이 곁을 지켜준 사람일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위로는 말이 아니라 눈빛에 있다는 걸 말이죠. 하버드대 심리학과 에이미 커디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상대방의 눈빛을 통해 0.3초 만에 신뢰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보이는 눈빛이 가장 정확한 신호라고 하죠. 평소엔 웃는 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한 순간엔 본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이를 비의도적 감정 누출이라고 부릅니다. 말은 연습할 수 있지만 눈빛은 연습이 잘 안 됩니다. 특히 상대가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보이는 눈빛은 그 사람의 본성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죠. 걱정하는 눈빛인지, 귀찮아하는 눈빛인지, 아니면 그냥 무관심한 눈빛인지는 말보다 먼저 드러납니다.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바로 그 순간 당신을 향해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알려면 그 눈을 보라. 눈은 마음의 창이니 거짓을 담을 수 없다. 아무리 말을 꾸며도 눈은 숨기지 못한다는 뜻이죠. 공자가 제자들을 평가할 때도 말보다
눈빛을 먼저 봤다고 합니다. 눈빛이 진실한 사람은 결국 오래 남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는 사람은 결국 떠났다고 하죠. 당신이 힘들 때 당신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눈빛을 기억하세요. 말로는 100번 위로해도 눈빛이 차가우면 그건 진심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은 서툴러도 눈빛에 당신을 향한 걱정이 담겨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당신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이 아니라 눈빛을 보세요. 그 눈빛 속에 그 사람의 진심이 다 담겨 있으니까요. 두 번째, 그 사람의 손을 보세요. 박정희 씨는 몇 달 전 아파트 부녀회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두 사람이 있었죠. 한 명은 회의할 때마다 손으로 책상을 두드리거나 볼펜을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말은 많았고 아이디어도 잘 냈죠. 다른 한 명은 말은 별로 없었지만 회의 끝나면 늘 의자를 정리하고 컵을 치우고 불 끄는 걸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박정희 씨가 집에서 넘어져 팔을 다쳤습니다. 깁스를 하고 모임에 갔는데 무거운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수거장까지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죠. 손을 바쁘게 움직이던 사람은 어머, 다치셨네요. 조심하세요라고 말하고는 자기 일만 계속했습니다. 반면 조용히 있던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박정희 씨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도 대신 옮겼죠.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박정희 씨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손이 자기 몸만 향하는 사람과 손이 남을 향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차이를 말이죠. 캘리포니아 주립대 연구팀에 따르면 대화 중 자기 몸이나 물건을 자주 만지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평균 38% 낮았고 손을 차분하게 유지하거나 상대를 돕는 사람은 62% 높았다고 합니다. 손의 움직임은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손은 마음의 언어입니다. 말은 꾸밀 수 있지만 손은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어렵죠. 손이 자기 몸만 향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중심적입니다. 손이 상대를 향하는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이죠. 특히 상대가 힘들 때 손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세요.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마음입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은 말보다 정직하다. 손은 생각하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이다. 손의 움직임은 계산이 아니라 본능이고 본능은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여준다는 뜻이죠. 몽테뉴는 친구를 사귈 때 상대방의 손을 유심히 관찰했다고 합니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믿을만하다고 생각했죠. 당신이 힘들 때 그 사람의 손이 어디로 향하는지 기억하세요. 입으로는 100번 걱정해도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진심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은 없어도 손이 당신을 향해 먼저 움직인다면 그 사람은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손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말이 아니라 손을 보세요. 그 손의 방향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말해주니까요. 세 번째, 그 사람의 말투를 들어보세요. 최병수 씨는 퇴직 후 등산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주 만나는 두 사람이 있었죠. 한 명은 산을 오르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코스는 이렇게 가야 해. 저번에 내가 왔을 때 말이야. 조언도 많이 하고 자기 경험담도 자주 들려줬죠. 다른 한 명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주로 듣기만 했고 가끔 그랬구나, 힘들겠네 정도만 짧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최병수 씨가 산길에서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앉아서 신발을 벗고 있는데 말 많던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그러게 내가 뭐라 했어요. 등산화 제대로 신어야 한다니까. 나도 예전에 그래서 고생했거든요. 조언은 이어졌지만 최병수 씨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반면 말 적던 사람은 조용히 다가와 물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쉬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최병수 씨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과 말이 필요한 사람의 차이를 말이죠. 스탠퍼드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에 따르면 상대가 힘들 때 조언형 말투를 쓰는 사람은 실제 도움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53%의 부담감을 준다고 합니다. 반면 공감형 말투를 쓰는 사람은 72%의 안정감을 준다고 하죠. 말투는 그 사람이 상대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신호입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관심사를 드러냅니다. 조언이 많은 사람은 사실 상대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라는 말 뒤에는 항상 자기 경험이 따라오죠. 반면 공감하는 사람은 상대의 감정에 집중합니다. 힘들겠다, 괜찮아처럼 짧지만 상대를 향한 말을 하죠.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건네는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 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항상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 내 말은 상대를 위한 것이냐, 너를 위한 것이냐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힘들 때 그 사람이 어떤 말투로 다가오는지 들어보세요. 내가 말했잖아. 내 경험상 말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보다 자기 이야기에 더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 천천히 해라고 짧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당신을 걱정하는 겁니다. 말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투를 들어보세요. 그 말투 속에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으니까요. 네 번째, 그 사람의 웃음을 관찰하세요. 김순옥 씨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4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이었죠. 그중 두 사람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한 명은 모임 내내 크게 웃었습니다. 누가 농담을 하면 박수까지 치며 웃었고 분위기를 주도했죠. 다른 한 명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크게 웃지는 않았지만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남편 건강 때문에 요즘 힘들다는 이야기를 꺼냈죠. 순간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크게 웃던 사람은 갑자기 표정이 굳었습니다. 웃음이 싹 사라지고 어색하게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죠. 에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한마디 던지고는 다른 화제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미소 짓던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 친구 옆으로 가만히 다가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웃음은 사라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죠. 많이 힘들겠다. 언제든 전화해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순옥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웃음이 많은 사람과 미소가 진짜인 사람의 차이를 말이죠. 위스콘신대 감정심리연구팀은 웃음의 진정성을 측정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입으로만 웃는 사람은 감정 공감 점수가 평균 41% 낮았고 눈까지 함께 웃는 사람은 78%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슬픈 상황에서도 미소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정서적 안정감이 평균 2배 이상 높았다고 하죠. 웃음은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보여줍니다. 크게 웃는 사람이 항상 행복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을 감추려고 크게 웃는 경우가 많죠. 분위기가 조금만 무거워지면 웃음이 사라지고 어색해하고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반면 조용히 미소 짓는 사람은 감정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그 사람 곁에는 따뜻함이 남아있죠.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웃음이 아니라 미소가 진짜인 사람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웃음은 소리가 아니라 눈에 있다. 입으로 웃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눈으로 웃는 건 마음이 평온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노자는 사람을 볼 때
웃음소리가 아니라 눈가에 주름을 봤다고 합니다. 눈가에 따뜻한 주름이 있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죠.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의 웃음을 관찰해 보세요. 즐거울 때만 웃고 힘들 때는 표정이 굳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당신과 함께 웃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즐거운 순간만 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슬플 때도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당신 곁에 있어줄 사람입니다. 웃음은 순간이지만 미소는 마음이니까요. 그러니 웃음소리가 아니라 눈가의 미소를 보세요. 그 미소 속에 그 사람의 온기가 담겨 있으니까요. 5번째, 선택의 순간을 지켜보세요. 정태영 씨는 며칠 전 동네 카페에서 오랜 친구 2명을 만났습니다. 한 명은 회사에서 승진한 친구였고, 다른 한 명은 요즘 사업이 어려워 힘들어하는 친구였죠. 정태영 씨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다들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승진한 친구가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 친구는 계속 질문을 던지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승진했어? 연봉도 많이 올랐겠네. 부서는 어디로 가? 눈빛도 반짝였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열심히 들었죠. 그런데 사업이 어려운 친구가 요즘 힘들다고 말하기 시작하자 달라졌습니다. 요즘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하고 은행 대출 이자도 밀려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친구는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아, 그래? 힘내. 다 잘 될 거야. 그리고는 다시 승진한 친구에게 그래서 축하 파티는 언제 해? 라고 물었죠. 또 다른 친구는 정반대였습니다. 승진 이야기를 들을 때는 축하해. 고생했어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힘든 이야기가 나오자 핸드폰을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많이 힘들겠다. 언제부터 그랬어? 내가 도울 게 있을까? 목소리도 낮아지고 눈빛도 진지해졌죠. 마치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태영 씨는 카페를 나오면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두 사람의 반응이 왜 이렇게 다를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은 좋은 소식에만 반응했고 다른 사람은 나쁜 소식에 더 집중했다는 걸 말이죠. 선택의 순간은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축하해 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곁을 지켜주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불편하고 무겁고 때로는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하니까요. 성공했을 때만 관심 보이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상황에 관심 있는 겁니다. 당신이 빛날 때만 옆에 있고 싶은 거죠. 반면 힘들 때 더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에 관심 있는 겁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당신 곁에 있고 싶은 사람입니다.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당신이 빛날 때가 아니라 어두울 때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성공을 부를 때가 아니라 부름 없이 찾아오는 사람이다. 좋을 때 찾아오는 건 관계가 아니라 이익이고 힘들 때 찾아오는 게 진짜 관계라는 뜻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자들에게 항상 말했다고 합니다. 친구를 시험하려면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보여주라고 말입니다. 그래야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알 수 있다고 했죠. 당신 주변 사람들을 관찰해 보세요. 당신이 좋은 소식을 전할 때만 눈을 반짝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승진했다, 돈을 벌었다,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면 열심히 듣다가 힘들다고 하면 금방 지루해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성공에 관심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 더 집중하고 더 가까이 다가오고 더 진지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당신을 아끼는 겁니다. 사람의 진심은 선택의 순간에 드러나니까요. 좋을 때는 누구나 곁에 있지만 힘들 때 곁에 남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좋을 때가 아니라 힘들 때 누가 곁에 남는지 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 당신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니까요. 6번째, 화가 났을 때의 모습을 보세요. 이수진 씨는 얼마 전 동네 도서관 독서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두 사람이 기억에 남았죠. 한 명은 평소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말도 부드럽게 했고 다른 사람 의견도 잘 들어줬죠. 다른 한 명도 비슷했습니다. 늘 웃는 얼굴이었고 친절했습니다. 어느 날 모임 중에 작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한 회원이 실수로 다른 회원의 책에 커피를 쏟아버린 겁니다. 새 책이었고 값도 꽤 나가는 책이었죠.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사람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지더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좀 조심하셔야죠. 손도 떨렸고 한참 동안 화를 풀지 못했습니다. 실수한 사람이 사과를 했지만 계속 퉁명스럽게 대했죠. 에휴, 이거 어떡해. 새 책인데 하며 혼잣말도 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평소 그렇게 차분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반면 평소 웃던 사람은 달랐습니다. 처음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심호흡을 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죠. 그리고 휴지를 가져다가 책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면 돼요. 목소리는 차분했고 표정도 금방 풀렸습니다. 오히려 실수한 사람을 안심시켰죠. 이수진 씨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평소 모습이 아니라 화났을 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걸 말이죠. 화는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드러냅니다. 평소엔 누구나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웃고 친절하고 배려하는 척 할 수 있죠. 하지만 화가 났을 때는 다릅니다. 감정을 통제하기 어렵고 본능이 튀어나오니까요. 화났을 때 목소리를 높이고 상대를 몰아붙이고 한참을 끄는 사람은 평소에도 속으로는 그런 사람입니다. 단지 참고 있을 뿐이죠. 반면 화가 나도 목소리를 낮추고 상황을 정리하려 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은 진짜 마음이 안정된 사람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죠.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화가 나도 당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는 잠시 미친 것이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한다. 화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준다는 뜻이죠. 세네카는 친구를 선택할 때 평소가 아니라 화났을 때를 봤다고 합니다. 화났을 때도 이성을 잃지 않는 사람만 곁에 뒀다고 하죠.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화났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목소리를 높이고 상대를 비난하고 한참을 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언젠가 당신에게도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은 당신한테 화날 일이 없어서 괜찮아 보이는 것뿐이죠. 하지만 화가 나도 차분하게 말하고 상황을 정리하려 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도 그럴 겁니다. 화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그러니 평소가 아니라 화났을 때를 보세요. 그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니까요. 7번째, 대화 중 휴대폰을 만지는지 보세요. 한 달 전 윤미경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3명이 동네 식당에서 만났죠. 한 명은 회사 다니는 친구였고 다른 한 명은 요즘 손주 돌보느라 바쁜 친구였습니다. 식사를 시작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회사 다니는 친구가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윤미경 씨가 요즘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응, 그래. 라고 대답하면서 화면을 내려보고 있었죠. 카톡이 오면 바로 답장을 했고, 미안, 회사에서 연락 왔어 라고 말했습니다. 윤미경 씨는 말을 이어가다가도 자꾸 멈칫했습니다. 제대로 듣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반면 손주 돌보는 친구는 달랐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옆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화면이 보이지 않게 말이죠. 윤미경 씨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병원에서 뭐래? 많이 아파. 중간중간 질문도 하고 고개도 끄덕였죠. 휴대폰은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윤미경 씨가 화장실 다녀왔을 때였습니다. 손주 돌보는 친구가 그제야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 딸한테 연락 왔네. 나중에 답장해야지. 윤미경 씨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들을 때는 다른 건 전부 제쳐두는 사람이구나 하고 말이죠. 집에 돌아온 윤미경 씨는 생각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한 사람은 계속 딴 곳을 보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오직 자기만 보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휴대폰 습관은 그 사람의 관심사를 드러냅니다. 대화 중에 휴대폰을 만지는 사람은 당신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라고 말하지만 사실 당신과의 시간이 그만큼 소중하지 않다는 뜻이죠.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겁니다. 반면 대화할 때 휴대폰을 치우는 사람은 당신과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잠깐이라도 당신에게만 집중하고 싶은 거죠. 다른 건 나중에 해도 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당신과 있을 때 휴대폰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자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함께 있으면서도 딴 곳을 보는 건 무례함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뜻이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였지만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다른 모든 것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을 대하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믿었죠. 당신과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어디를 보는지 관찰해 보세요.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고 화면을 내려다보고 카톡에 답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당신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당신보다 중요한 게 너무 많은 거죠. 하지만 당신과 있을 때 휴대폰을 뒤집어 놓거나 가방에 넣어두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휴대폰은 작은 습관 같지만 그 안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당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휴대폰을 멀리하고 당신에게 무관심한 사람은 휴대폰을 가까이 하니까요. 그러니 말이 아니라 휴대폰을 보세요. 그 사람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게 다 보이니까요. 8번째, 만남의 자리에서 옷차림을 보세요. 김철수 씨는 지난주 오랜 친구 2명과 점심 약속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예전 직장 동료였고 다른 한 명은 학창시절 친구였죠. 약속 장소는 동네 조용한 한식당이었습니다. 약속 시간 10분 전 직장 동료였던 친구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운동복 차림이었죠. 아, 나 헬스장 갔다 오는 길이야. 머리도 대충 넘겼고 신발도 운동화였습니다. 김철수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쁘긴 바쁜가 보다. 그런데 식사 중에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장도 보고 집에서 쉬다가 왔어. 김철수 씨는 순간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있었으면 옷 정도는 갈아입고 올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말이죠. 조금 뒤 학창 시절 친구가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 차림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정했죠. 미안, 조금 늦었지. 김철수 씨는 그 친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는 나를 만나는 걸 준비해 왔구나.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는데 학창 시절 친구가 말했습니다. 오늘 너 만나는 거 기대했어. 오랜만이잖아.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지. 김철수 씨는 그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같은 오랜만의 만남이지만 한 사람은 대충 왔고 다른 사람은 준비해서 왔다는 걸 말이죠. 옷차림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보여줍니다. 화려하게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최소한의 정성은 필요합니다. 당신을 만나는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옷 정도는 갈아입고 오는 게 예의니까요. 대충 입고 나오는 사람은 당신과의 만남을 대충 생각하는 겁니다. 어차피 편한 사이니까 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당신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는 노력조차 하기 싫은 거죠. 반면 단정하게 입고 나오는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는 겁니다. 비록 작은 만남이라도 당신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은 거죠.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당신을 만날 때 최소한의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마음을 입는 것이다. 어떤 옷을 입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만날 때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준다는 뜻이죠. 공자는 제자들에게 항상 말했다고 합니다. 스승을 만날 때는 옷을 갈아입고 오라고 말입니다. 그게 배움에 대한 예의라고 믿었죠. 당신을 만날 때 상대방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생각해 보세요. 늘 대충 입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빠서 편한 사이니까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당신에게 신경 쓰기 싫은 겁니다. 당신과의 만남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바쁜 와중에도 깔끔하게 준비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만나는 시간이 특별하고 당신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은 거죠. 옷차림은 작은 것 같지만 그 안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옷에도 정성을 들이고 당신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옷에도 무성의하니까요. 그러니 화려함이 아니라 정성을 보세요. 당신을 위해 준비하는 마음, 그게 진짜 당신을 아끼는 마음이니까요. 지금까지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을 알아보는 8가지 신호를 이야기했습니다. 눈빛, 손, 말투, 웃음, 선택의 순간, 화가 났을 때, 휴대폰 습관, 그리고 옷차림까지. 모두 작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여줍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정말 걱정했어. 힘들 때 연락해. 언제든 도와줄게 라고 말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 어떤 눈빛을 보내는지, 손이 어디로 향하는지, 어떤 말투로 다가오는지가 그 사람의 진심입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진짜 사람 한 명을 곁에 두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말입니다. 진짜 사람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말도 많지 않고 티도 잘 안 내죠. 하지만 당신이 힘들 때 조용히 곁에 있어줍니다. 당신이 넘어졌을 때 말없이 손을 내밀어 줍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다른 건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세요.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눈빛을 보고, 약속이 아니라 손을 보고, 조언이 아니라 말투를 들으면 된다는 걸 말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정리의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는 내려놓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야 할 때죠. 그러려면 누가 진짜 당신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눈을 뜨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 곁에 진짜 사람들만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람 관계로 힘들지 않도록 편안한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